이거 하나면 든든하겠네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1566-7963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그거 있잖아. 왜 저거 했을 때 그거 할 때 다 주고 다 좋아했잖아. 그거 말이 잘 이거 통하던 어딨어, 남편이. 그거. 저거 말이야. 그거 여간에선 화도 안 내던 남편이 여보 나와봐. 옳은 결정만 하던 남편이 여보. 변했다. 치매. 의심받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치매는 완치가 힘든 병이니까 보장기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나 더 든든한 간병기 치매 보험은 중증 치매 생활 간병기를 살아생전 평생 보장해 드립니다. 게다가 진단금은 초기 단계인 경증 치매부터 보장. 치매보험 처음부터 든든하게. 최대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니 지금 전화 주세요. 1566-7963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조국 장관이 임명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회의가 열린 데가 공교롭게도 이 조국 장관의 딸의 허위 인턴 경력 의혹이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였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실시간으로 소개도 하고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 바로 돌아옵니다. 가족들 피로는 어떻게 풀어줘? 피로? 요샌 에너지까지 챙겨. 임팩타민, 필수 비타민 B 8종으로 피로는 없애고 에너지는 만드니까 비타민 B의 더블 임팩트, 임팩타민. 함량도 높네. 제가 파지? 가을엔 싱싱한 대하도 좋지만 꼭꼭 씹어 가장 맛있는 건? 소소한 집밥. 잇몸이 좋아지니까 더 맛있죠. 꼭꼭 씹으면 다 맛집이야. 맞습니다.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돌 플러스.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fit 락토핏 종근당 건강.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아침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발사한 이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km로 탐지하였습니다. that they would like to meet. We'll see what happens. But I always say having meetings is a good thing, not a bad thing. 예, 정말 오랜만에 북한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이슈, 북한 전역을 미사일 숲으로 뉴스탑10이 뽑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제안한 지 7시간 만인 오늘 오전에 발사체를 쏘아올렸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10번째 도발입니다. 신 대표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이 오늘 쏜 게 또 이제 뭐 국방부는 불상의 발사체라고 발표를 했지만 네. 뭡니까? 뭐 이게 보니까
대략적으로 초대형 방사포란 전망이 좀 있어서요. 뭐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이제 5월 달부터 여러 차례 미사일을 쐈는데 그걸 이제 4종 세트라고 그러죠.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 그리고 이제 대구경 조정 방사포, 그리고 또 북한판 그 에이테킴스, 그리고 이제 초대형 방사포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안정화됐다라고 보는데 이 초대형 방사포는 우리가 하는 걸 이제 한 번밖에 못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과의 관계가 현재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한 번 더 빨리 해서 안정화시키자라는 그런 차원의 훈련으로 봅니다. 근데 화면 같이 보시면 뭐 네. 미사일주도 참 오랜만에 봅니다만 네. 또 내륙을 이렇게 관통했단 말이죠. 네. 그만큼 정말 자신이 있나 봐요, 북한이. 자신감도 있고요. 첫째는 자신감. 우리 내륙에서 쏘는데 우리 영토에 내에 떨어져도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륙에서 쏜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사정거리를 더 확보를 하려고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330km밖에 안 날아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 이 발사가 실험에 자기네들의 어떤 그 목표 실험에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저렇게 내륙에서 쐈을 때 주로 500에서 600km 정도를 쐈을 때 내륙에서 쏘거든요. 일본을 자극하지 않고 충분한 사정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쪽에서 쏘는데 오늘 의외로 330km밖에 안 갔어요. 저 정도면은 사실 호도반도나 원산 갈마 이쪽에서 쏴도 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혹시 원하는 사정거리를 구해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아, 그런 것도 김정우 실장님. 네. 저거 지도 같이 보시면 지금 보면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지금 북한이 마음먹은 지역에서 지금 계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 게 이게 북한의 전 지역을 미사일 숲으로 만드는 게 김정은의 염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전 지역으로 미사일을 전부 다 수리만 한다는 것도 되지만 어떤 그 위치에서도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 과시하는 거죠. 아하. 지금까지는 액체 미사일이었는데 이제 고체 미사일로 갖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몰래 대형 그 트럭을 밀수를 해야만 이동식 발사대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자체 생산할 수 있는 탱크 바퀴 같은 무한궤도형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 이동식 발사대는 무한히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어디든지 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이제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마음먹은 곳에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이걸 자랑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국방부에서는 이 때 아닌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비밀에 붙인 이 발사체 최대 고도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도를 설명을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한미의 정보 탐지 능력에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제가 알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좀 더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뭔가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미가 탐지된 정보 재원에 대해서는 분석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예. 근데 저희가 이 정도면 오늘 다 파악이 말씀드릴 되는데 거는 왜 오늘까지 정점 고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기 정확하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파악을 못했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대표님, 오늘 오전에 발사된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330인데 원래 미사일 시험 발사하면 미사일 도발하면 최대 사거리 얼마, 최대 고도 얼마라는 걸 국방부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대 고도 얘기 안 해준 게 혹시나 지소미아 때문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냈다가 다시 한번 뒤에 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정확한 그 정보를 공개했을 때 이게 차이가 있으면 지금 한미 관계가 지금 틀어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역풍을 맞을 수가 있죠. 자, 지난번에 초대형 방사포를 쐈을 때 각도와 사정거리가 평소와 좀 달랐습니다. 그 전에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 고도와 최대 그 거리의 편차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한 50km 고도를 해가지고 600km를 날려보냈어요. 10배 이상의 그 차이를 보여줬었는데 마지막에 초대형 방사포를 쐈을 때는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330km를 날렸으면은 만약에 이게 초대형 방사포였고 패턴이 같았다면 이번에는 한 7, 80km 이상을 비행을 하고 330km로 가면 초대형 방사포예요. 그런데 지금 말을 안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모르게 기습 공격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탐지 자산들이 북한이 지금 미사일 쏠 거라는 것을 이미 탐지하고 있었다면 우리 이지스함이 미리 가서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지스함은 3차원 분석을 하기 때문에 고도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개천에서 쏴서 저 함경 북도 쪽의 해안으로 날려보낸 게 아니고 일반적인 이 영흥만 쪽으로 날려보냈기 때문에 우리 이지스함이 충분히 탐지할 수 있는
그 각도예요. 그래서 최대 고도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발표를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이지스함이 나가지 못했다라는 거, 그 가정이 있고, 두 번째는 또 미국은 그렇지만 다 봅니다. 그런데 미국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우리는 그러면은 평면 정보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공 레이더를 가지고 평면 정보만 있기 때문에 3차원 정보만 아니고 개천에서부터 어디까지 갔다. 그래서 이 330km 간 건 알겠는데 3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공 레이더만 봤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걸 나중에 미국이 공개했는데 우리는 뭐 대충 뭐 해서 한 50km 했는데 미국이 78km다 하면, 야, 이게 지소미아 파기 이후로 미국이 한국에게 정보를 주지 않구나.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서 일본이 우리에게 정보를 안 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한미 관계가 완전히 지금 틀어져서 미국이 우리에게 정보를 안 주고 있다는 결정적인 반증입니다. 예, 뭐 저도 어제 그 생각하는데, 통상 보면 지금 시간쯤 되면은 고도하고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한 12시간 정도 지났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지소미아 파기에 의해서 일본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화가 나서 한국에 정보를 주지 않나,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탐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 주변국들과 교류가 좀 안 됐기 때문이라는 두 분의 말씀이신데, 자, 그런데요, 북한이 이렇게 미상의 발사체를 쏘기 7시간 전에 이 김정은 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에게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이번 달 말에 만나자는 건데요. 최선희 제1부상은 미국이 비핵화 셈법을 바꿔야 한다면서 여러 번 으름장을 놓았던 인물입니다. 명백히 하건대 지금과 같은 미국의 강도적 입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사일 쏘기 7시간 전으로 시계를 되돌려보면, 안소장님, 9월 하순, 이번 달 말까지라고 시간을 최선희 일부사에 특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10월 1일 중국의 이제 건국 70주년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갈 수도 있다. 지난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평양을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시진핑 주석의 신서 전달이 직접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이렇게 볼 때 미국에게 보다 압박감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국 쪽으로 완전히 의존하느냐, 미국에도 대화를 유지하느냐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약간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래서 강도적이란 아주 좀 격 높은 격한 그 표현을 썼는데, 아마 지금 그 장금철 통전부 라인에서 완전히 최선희 라인으로 지금 미국과의 대화 이 협상단이 지금 바뀐 상황에서 최선희로서도 상당히 좀 조급한 면이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물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면에서 아마 연말은 다가오고 있고 북한도 나름대로 좀 조급하고 있고, 특히 이번 북한의 태풍 피해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에 대비해서 뭔가 또 제재 완화라든지 나름대로 여백을 만들어 보려고 제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저기 화면 보실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만 갖는 건 좋은 것이다라고 하지만, 안수영, 그러면 9월 이번 달 말에 미국과 만나는 것도 다 중국과 상의가 된 상태에서 최선희 부상이 얘기한 거겠죠? 그렇죠. 아마 북한과 중국 간에는 분명히 어떤 상호 교신이 있었을 거고, 그런 또 호가 하에 최선희 제1부상이 저런 메시지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 아까 말한 서로 이제 그 조건들, 완화된 조건들이 미국과 워싱턴과 평양 간에 얼마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만나는 시점이 조정될 수 있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이 전격적으로 대화를 제의한 걸까요? 북미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의 키를 쥐고 있는 폼페이오, 비건 두 인물의 발언을 주목해 봤습니다. Well, every nation has the sovereign right to defend itself. Then we can create economic opportunity and better lives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as well. He said, if this effort fails, we will be working tomorrow on an Asia-wide nuclear proliferation challenge. Allies such as Japan and South Korea have forsworn nuclear weapons programs in part because they trust the protection. But how long will that conviction hold if such weapons are a mere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flight away from their own territory? 대체적인 시각이요, 김정은 시장님. 보면 핵 무장론을 이 비건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니, 그래서 북한이 좀 대화를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폼페이오 장관 이런 말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할 거다. 계속해서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실망할 거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그건 압박이고, 또 하나는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얘기하는 게 비핵화하면 안전보장 해주겠다는 얘기 하나 하고,
비건 대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에 좀 진전을 보이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 관련해서 또는 감축 문제 관련해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바로 받은 거 아니겠나.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 자체가 북한의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신 대표님 정리를 해볼게요. 어쨌든 이런 메시지를 북한이 던지고 나서 7시 한 뒤에 또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몸값을 높이는 쏘고 대화하자 이런 뉘앙스면 우리가 그 북한의 의중을 정말 미국이든 우리든 잘 살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 이제 대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면서 다시 미사일을 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들여서 판을 자기네들 위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이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아니다라고 면죄부를 주고 있을 것이라 영원히 그렇게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든 상황 바뀌면 이건 제재 위반이다라고 바로 돌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간 내에 북한이 빨리 이 4종 세트의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자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랜만에 저희가 외교안보 이슈로 이제 문을 열어봤더니 실시간 댓글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초등학교 조카가 발사체는 뭐냐고 물어본다. 미사일 아는데 발사체가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국방부에 조금 미상의 특정하지 않은 발사체를 좀 비꼬는 듯한 이제 댓글도 첫 번째 댓글에 있고요. 예. 미사일 쏘는 걸 왜 보고만 했냐? 예. 이 의혹, 이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파기로 정보가 제대로 파악 못한 거 아니라, 물론 한일 지소미아 파기는 앞으로 시간적 말미가 좀 있습니다만 이 주변 국가의 공조가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마지막인가요? 오늘도 NSC를 열긴 했지만 북한의 이런 무력 도발에 좌시하지 않겠다, 혹은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만 내는 것 자체 좀 비판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북한 전역을 미사일프로 만든다는 김정은의 보관 얘기 첫 번째 이슈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국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완수하고자 합니다. 제가 피스트에 확인을 했습니다. 3일밖에 출근을 안 했어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확인을 딸한테 했습니다. 예. 여러 명하고 같이 갈 때는 태그를 찍지 않고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과예요. 예, 오늘 뉴스 탑10이 뽑은 1위입니다. 첫 행보가 수사 대상 키스트, 그리고 조국 장관의 청문회 뒤끝 얘기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국 이슈는 여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오늘 아침 현충원 참배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조국 장관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제 취임사 목소리 다시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완수하고자 합니다. 화면 같이 보실까요? 장혜찬 평론가님. 오늘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는데 방명록에
쭉 보면 역시 기승전 검찰 개혁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이란 말을 10번이나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도덕적 흠결이나 국민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은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 대의를 다시 한번 또 되새김하는 것이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 가족이 또 어떻게 보면 본인까지도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허수아비 장관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삼게 된다면 허수아비 장관이 되지 않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장관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지 않겠다. 내가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 명분을 앞세워서 적극적으로 검찰 내 인사권도 행사하고 윤 총장의 어떤 사단, 윤석열 사단도 내가 견제하겠다. 그런 의미가 이 검찰개혁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검찰개혁 중요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저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우선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임명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의 정확한 법적 신문은 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예.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사건이 배당돼서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 정확히 맞습니다. 부인은 현재 피고인 신분이죠. 그리고 검찰개혁이 누구의 전유물입니까? 누구의 전유물이고 혼자서도 검찰개혁을 완수했다면 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못했겠습니까? 저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안은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표결권을 행사해야 돼요. 예. 그렇다면 조국 장관은 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는 게 타당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면 본인은 임명돼서는 안 될 인사였습니다. 조수진 부장이 박명호부터 이제 시작을 조금씩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조국 장관은 임명 뒤 첫 국무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최전봉 교수님. 예. 그런데 오늘 뭐 이제 화면에도 나오긴 할 텐데 뭐 이 화면은 약간의 미소를 띈 것도 있지만 웃음기도 없었고 예. 이 회의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차담해도 조국 장관은 안 갔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아마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화면에 잡히고 화면에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또 구설수도 오를 수 있고 또 언론이 또 어떻게 보도할지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후보자로 있을 때 또 임명 과정과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아직도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모습 보이는 거 대통령과 함께 있으면서 웃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런 모습이 도리어 부정적으로 미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일부러 박능후 장관이 이쪽으로 오시라고 얘기했는데도 가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면 일부러 피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부인이 또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어쨌든 뭐 무죄 추정 원칙에서 지금 당장 뭐 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저런 모습, 그러니까 웃는 모습이나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이 사진에 잡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저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주목해볼 만한 부분은 이겁니다. 자, 국무회의가 열린 데가 바로 공교롭게도 조국 장관 딸의 허위 인턴 경력 의혹이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였습니다.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원서 한번 보자고요. 자기소개서. 키스트 분자인식연구센터에서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 그럼 여기서 8일은 빠졌는데 교수님의 양해로 8일은 빠졌다는 얘기죠. 양해를 미리 구했다고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키스트에 확인을 했습니다. 따님이 몇 번 왔나? 또 적어보세요. 따님은 출입증에 2011년 7월 12일, 20일, 21일 3일간만 출입증도 아닌 방문증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이건 정식 공문이에요. 국회의원이 보낸 3일밖에 출근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확인을 딸한테 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 담당 선생님을 만난 것은 7월 11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아이가 출입을 할 때 태그를 한 경우도 있고 여러 명하고 같이 갈 때는 태그를 찍지 않고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짚어볼 건 이거예요, 조수진 부장. 네. 며칠 전까지 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검찰이 압수수색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장관 취임의 첫 국무회의를 참석했다. 저 보도를 보고 오늘 저는 참 고약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키스트 같은 곳은 국책연구기관인데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당해서 검찰은 이 압수수색에서 가져온 자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왜 이 키스트가 그렇다면은 지금 수사 대상이냐? 두 가지 정도 이유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시에 자기소개서에 3주 인턴을 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출입 기록은 2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인턴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증이 아니라 방문증을 끊고 했다.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인턴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신분이었다. 이것도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른바 무죄 추정의 원칙,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을 했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수사 대상 기관에서 그 수사와 관련된 피의자를 장관으로 임명해놓고 같이 참석을 한다? 이것이 법치에 해당이 됩니까? 네, 참담합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여기서 왜 국무회의가 열렸고 그리고 조국 장관이 첫 국무회의 대비가 여기 있는데 청와대는 지금 왜 여기냐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고 있어요? 한일 간에 지금 경제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산 소재나 부품 독립화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키스트가 국책연구원이기 때문에 일본의 보복에 대응하는 국내 연구기관 격려 차원이었고 이번 일정이 몇 주 전부터 잡혔다고 했는데요. 저는 참 부적절한 오해를 야기하기 좋은 장소였던 것 같아요.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이 키스트에서 어떤 증언이 나오느냐 또 어떤 자료가 제출되느냐에 따라서 장관 신분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의 어떤 법적인 신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증언을 보면 실제로 조국 장관의 딸이 3일밖에 출근을 안 했는데 어떻게 3주 증명서가 나갔고 그 인턴을 책임졌던 연구원 같은 경우는 내가 증명서를 발급해 준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증명서를 발급해 준 연구원은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게 부탁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 조국 장관의 국무위원 대비를 시킨다는 것은 아무리 그전 일정이 있었더라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 이 부분이 청와대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검찰 수사와 키스트 연구원들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과한 해석이라고 청와대는 말하겠지만요. 이 민감한 사안에서 아주 작은 오해 하나도 유발을 안 해야 되는데 매우 큰 덩어리의 오해를 장관 취임 그 다음날 바로 던져버리게 되면 이러고도 어떻게 검찰 수사 독립적으로 하라는 말이냐 공정한 수사 하라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와대 입장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2, 3주 전에 국무회의 장소로 잡아뒀던 곳이고 이거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차원에서 한 곳이다. 근데 정태 변호사님, 이런 건 어떨까요? 며칠 전에 압수수색을 받은 곳이긴 하나 그만큼 이 국무회의,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그만큼 조국 후보자가 떳떳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그 키스트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 자체가 우리 청와대는 조국 후보의 아무런 잘못 없음을 보증한다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 보복 대응 차원에서 거기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 연구기관도 있는 것인데 지금 더더군다나 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첫 국무회의 아닙니까? 그 국무회의를 그런 논란이 많은 곳에서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공식 업무를 시작한 오늘 조국 장관은 어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전화를 걸어서 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국 장관 지난 기자간담회 때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현행 법률과 서울대학교의 학칙에 따르게 되면 선출직 아닌 임명직 공무원은 휴직 제한이 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현재 지금 저를 둘러싼 임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종료되고 난 뒤에 나중에 정부와 학교와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너무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어제 휴직 의사를 밝혔고 조국 장관의 얘기도 하면 앞으로 수업권 침해를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사실 뾰족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이제 본인이 교수직을 그만둬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지금 이제 본인이 한 말을 그대로 워드를 그대로 이제 믿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제 시간을 갖고서 그걸 논의해 보겠다 이런 의도로 들려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당장 무슨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교수직에 사직을 하게 되니 일단 휴직계를 내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저 지금 그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말이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계획이라고 하면 학교와 또 관계기관과 논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휴직계를 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휴직을 할지 아니면 본인이 저기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차후에 다른 결정을 할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장관도 그렇고 조국 장관의 부인은 결국 조수임 부장 2학기 수업 폐강을 했더라고요. 네, 당초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차례에 걸쳐서 교양학부의 영어, 영문학 이런 걸 가르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서 이 수업이 다 폐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수업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조국 장관으로 좀 돌아온다면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까지는 과거의 말과 글이 조국 장관 후보자의 정말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휴직과 관련해서는요. 과거의 말이 아니라 지난 2일 날 기자 간담회에서 했던 얘기예요. 나홀로 기자회견에서. 수업권의 과도한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 바로 9월 2일 기자들 앞에서였습니다. 지금은 현재의 말도 뒤집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요. 조국 장관이 임명 전날 밤에 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에게 감사 문자를 보냈는데 보도가 된 것처럼 금태섭 의원만 쏙 뺐었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지난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조국 장관을 비판한 게 아니냐, 그 이유 때문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청문회 때 목소리 들어보시죠. 후보자 또는 후보자 주변에서는 위법은 없다. 결정적인 한방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과 달리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 때문입니다. 그 비판의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성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목으로 뒤끝이라는 단어도 썼는데 이것 갖고도 뒤끝이냐 아니면 금태섭 의원만 쏙 뺀 단순 실수냐 참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키스트에서 국무회의 연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들이 참 조국 장관 주변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법사위의 여당 의원들이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요. 처음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 조국 당시 후보자 비판을 했지만 질의 과정 내내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국 후보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주는 데는 누구보다 큰 공을 세웠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왜 금태섭 의원을 쏙 빼서 다른 법사위 의원들에게는 내가 지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보내준 성원과 지지를 잊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데 그 문자를 왜 금태섭 의원에게는 안 보낸 걸까요? 심지어는 법사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의원들에게도 청문위원이 아닌 의원들에게도 보냈는데 최소한 청문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에게는 보낼 거면 같이 보내는 게 이런 뒷말이 안 나오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국 장관은 장관되기 이전이나 또는 장관된 이유나 계속해서 불필요한 오해들을 자꾸 만들어서 본인과 관련된 뉴스를 생산하는 좀 그런 탁월한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을 좀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준봉 교수님, 조국 장관이 금태섭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앞으로 성원에 지지했던 분들 마음 잊지 않고 살겠다라는 얘기, 문자 안 보내고 일단 전화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아마 조국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뭐 의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데 어쨌든 저게 논란이 되니까 조국 장관은 직접 전화를 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금태섭 의원도 열심히 잘 하시라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한 걸 알려주고 두 분은 뭐 그 제자와 스승 관계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물론 뭐 서운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당 의원이 도와줘야 본인이 또 업무를 하는데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전화를 한 것 같고 불필요한 오해를 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전화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법사위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전화를 받은 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테니 도와달라, 열심히 잘하시라. 뭐 일단 말은 훈훈한데 다음 그래픽을 보실까요? 조수임 부장, 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이유, 핵심은 이겁니다. 청문회 때 여당 의원들이 지나치게 조국 후보자, 당시 후보자를 감쌌던 이유가 조국 장관이 과거부터 후원회장을 했던 이해찬, 박주민, 우원식, 심상정 면면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후원회장이라고 하는 건요, 사회적인 명망가라든지 아니면은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주로 맡아요.
그만큼 이 정치인에 대해서 후원회장을 맡는다 하면 그 해당 정치인까지 인기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2012년 4월 총선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2012년 4월 총선 때 그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가 후원회장 비슷한 역할을 했던 분 제가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그때는 8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광덕 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 6년간 그러니까 민정수석 가기 전까지 민정수석 때는 맡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민정수석 되기 전까지 여권 정치인들의 후원회장을 맡은 사람을 세봤더니 21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중에서 저는 2명에 특히 주목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컴퓨터 그래픽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입니다. 이번에 청문특위에서 활약을 했죠. 거기에서 공격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후원회장이라는 특수 관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노동당으로 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구를 배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2012년 4월 총선 때 당시에 진보의 어떤 멘토라고 여겨지던 조국 교수가 SNS에 글을 올립니다. 우리 진보 진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경기 고양 하나를 심상정 씨에게 양보하자.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 후보를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 이래가지고 그 후보가 물러났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심상정 의원이 지역구를 받았고 그리고 거기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정의당이라는 당명과 걸맞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행동이 빚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조수진 부장 짧게 하나만. 그러면 지금 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잖아요. 조국 후보자가. 네. 조국 장관이. 그게 당시에 기습 기자 간담회 때 VIP 의전을 받은 것도 영향이 있다. 이것도 과도한 해석입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문재인 정당입니다. 지금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들어갔습니다만 민주당의 전통적인 그 모습을 보면 어떤 그 민주당에서 어떤 전통적인 가치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초재선들이 성명을 발표한다든가 정풍운동을 벌여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오히려 쓴소리한 의원들이 문자나 전화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문재인 정당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네, 거기에다가 더 흥미로운 것은 정의당까지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이게 좀 흥미로운 점이죠. 알겠습니다. 첫 국무회의 장소가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압수를 당했던 키스트 그리고 조국 장관의 뒤끝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2위와) (4위입니다) 이 얘기는 조국 장관, 밑에 얘기는 윤석열 총장의 얘기인데요.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조국 장관을 임명한 청와대가 오늘 다시 한번 조국의 시간을 강조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검찰은 검찰 일, 또 장관은 장관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성이 된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조국 장관에게 주어진 시간은 시작이 됐고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대통령, 오늘 청와대 대변인까지 장관은 장관 일 하면 되고 검찰은 검찰 일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정태현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의 동력이 지금 있습니까? 검찰 개혁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제 수사를 하는 검사들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조국 이제 장관이 그 전부터 해왔던 이야기가 인사권을 마음껏 발휘해서
뭔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인사권을 통해서 그 정권의 충성을 바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든 것이 문제거든요. 따라서 예전부터 나온 그 검찰 정치적 중립의 방안 중에 하나가 그 검찰 인사권을 제3의 중립적인 기관에 맡기자 이런 얘기가 수없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장관은 첫 일성이 인사권을 발휘해가지고 검찰 개혁하겠다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자기의 말을 잘 듣거나 자기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중용을 하게 되고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좌절시킨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법과 제도에 의한 검찰 개혁이 아니라 사람에 의한 그 조직 그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조국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이 조국 장관이 자기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한직으로 돌린다고 한다면 이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조국 장관은 검찰 수사의 피의자임과 동시에 검찰의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의 수장입니다. 조국 장관 역시 취임 후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것도 바로 인사권이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제목 그대로예요. 장관 되자마자 인사권을 썼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화면 보시면 뭐 이 얘기도 해볼 테지만 먼저 원포인트 인사로 오늘 이종근 2차장 검사를 본인 주변으로 앉혔습니다. 네. 우선 어제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식에서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법무부 장관이 된 것은 강력한 인사권을 갖고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는 검찰을 만들겠다 이런 구상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취임식 바로 다음 날 원포인트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상기 장관 시절에 장관정책보좌관이었던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 검사를 오늘 법무부 장관실에 데려왔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요. 법무부에서 직책은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까지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자리는 만들어 나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8월 1일 날에 검사들 인사가 있었습니다. 8월 1일 날 그런데 정책보좌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미리 임명이 됐습니다. 저희 얘기는 조국 장관은 흔들리지 않고 무조건 장관이 된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두현 신임 장관정책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8월 6일부터 근무를 해오고 있는데 조국 장관과 일종의 코드가 맞는 코드 인사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이 조두현 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연수원 33기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데 국가보안법 혐의로 대법원에서 그 유죄가 확정되고 사면복권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점도 조국 장관과 참 공교롭게 같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점이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8월 1일 날 미리 데려간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인사권을 쓴다는 어제 말의 허언은 아니었네요. 그런데 지금 인사권 카드 말고도 장혜찬 평론가님, 조국 장관이 쓰려고 하는 카드가 바로 특수부를 축소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검찰의 반발이 좀 만만치 않잖아요? 네, 반발이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금태섭 의원이 특수부 줄여야 되지 않느냐,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질의를 했고 조국 장관도 당시에 매우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의 검찰, 사실 중앙지검 1차장, 2차장, 3차장을 모두 특수통으로 앉히는 전례 없는 인사를 했는데 이 인사를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했고 그 당시 민정수석이 지금 조국 장관이었습니다. 명분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 특수부의 권한을 대폭 늘려줬고 이제 와서 다시 특수부를 축소한다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명분을 만들기가 참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시기도 있겠죠. 지금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과 특수부가 일괄적으로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만약 다른 이유를 들어서 특수부를 축소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걸 대의 명분 때문이라고 바라볼까요? 아니면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특수부를 줄이고 싶어도 앞선 명분 그리고 지금의 시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조국 장관이 쉽사리 이 특수부 체제를 건드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어쨌든 두 분은 조금 부정적이세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에 얼마나 동력이 있을지. 근데 최진봉 교수님 반대로 윤석열 총장도 당연히 7년 전에 중수부 폐지를 취재하자 특수통 검사들이 반길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 본인이 이 검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윤석열 총장한테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2012년 말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다가 본인이 퇴진을 했어요, 결국. 그리고 그 당시에 특수통 검사들, 그 당시 윤석열 총장은 평검사였습니다만 최동욱, 최재경 이런 부장검사들, 대검 간부들이 사표를 냈는데 그분들은 다시 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던 대검 검찰총장은 물러나고 다른 분들은 들어온 걸 보면 결국은 검란에서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공보 업무 역할을 할 정도로 대표적으로 특수통에서 가장 잔뼈가 굵었고 지금도 거의 모든 사람들 특수통으로 채우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특수통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 정치적으로도 늘 부담이 됐던 부서이긴 해요. 중수부도 마찬가지. 중수부를 폐지한 게 누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반부패 부서 만들었죠, 결국. 그러니까 그게 정치권에서 봐서는 이 특수부나 중수부나 이런 부서들이 본인들한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늘 논란이 됐던 부서이긴 해요. 그러나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특수부에 대한 애정이 있고 본인이 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 특수부에 대한 어떤 해체를 시도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수부 문제를 무슨 윤석열 총장과 조국 장관과의 세력 다툼이나 그런 걸로 봐서는 안 됩니다. 특수부가 필요한 이유는 일반 경찰이 못하는 그런 특수한 분야가 있습니다. 소위 거학들이죠.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최첨단 그런 범죄라든지 재벌에 대한 수사 같은 거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검사들이 필요하고 또 일반 검사들은 사법경찰관들이 송치한 사건 처리에 바쁩니다. 특수부 검사는 그런 범죄를 찾아내는 게 임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특수수사고 일본의 경우에도 동경지검 특수부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해왔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 말씀 그래서 죄송한데 근데 조국 장관은 이거를 줄인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의도에 줄이는지 모르겠지만 특수부를 줄일지 말지는 어떤 세력 다툼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과연 우리 국가 발전, 우리 국가 전체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과연 이런 길이 필요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까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부라는 것은 불편한 겁니다. 거학을 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거를 조국 장관의 자기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 우선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4차장 산하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1, 2, 3차장이 있었는데요. 4차장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검사 수는 2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국 검사가 2,0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분의 1 이상이 서울중앙지검에 몰려 있습니다. 또 상당수가 특수부가 됐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조국 민정수석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전 정권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적폐 수사요? 그렇습니다. 바로 적폐청산 수사를 위해서 특수부를 대폭 늘린 겁니다. 인원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현 여권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온다니까 이거를 축소시킨다? 축소는 해야죠. 그러나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축소를 한다면 그 진정성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4년 5월의 일입니다. 제가 당시에 대검찰청 출입기자였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또렷이 기억나는 건요. 대선자금 수사로 인해서 검찰이 정말 박수를 받고 나서 대선자금 수사 종료 기자회견이 열린 직후였습니다. 그때 청와대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문재인 민정수석 등이 대검 중수부 폐지를 공론화했습니다. 그때 송광수 검찰총장은 들어가면서 출근길에 거학이 좋아할 일이다. 거학이 아니라 민간인에게 검찰 수사, 대검 중수부 수사가 어려움을 미친다면 그때 내 목을 먼저 쳐라.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자리에 윤석열 당시 대검 연구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뚜렷하게 기억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조진부장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윤석열 총장과 조국 장관의 이 강대강 대치를 예상한 분들이 참 많아서 오늘 경향신문 한 칼럼을 보니까 윤석열 총장을 만나고 온 한 사주는 그가 검찰총장 이상을 꿈꾸는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칼럼이니까 전원의 전원입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의 윤석열과 검찰에는 그런 막강한 힘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에 동의를 하시는지 어떤 뉴스라고 파악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우선요. 이 칼럼을 보면서 저는 굉장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2003년 8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불법 대선 자금 수사를 할 때 당시에 대검 중수부장 안대희에게 이 평가가 똑같이 붙었었습니다. 아하, 정치적이다. 네.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정치 개혁이라는 어떤 큰 흐름을 이끌어냈거든요. 당시 수사가. 그래서 우리 여야의 판도, 여야의 돈 선거를 완전히 없앴어요. 그러다 보면 정치 개혁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정치를 하고 싶을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고 실제로 정말 국민검사라고 호칭을 받았기 때문에 야, 저러면 대선 주자까지 갈 수 있겠는데?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어떤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이번 건에 대해서 수사를 잘하면 여든 야든 자연스럽게 대선 후보로 모실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하, 근데 정태현 변호사님. 네. 뭐 모르겠어요. 이런 일각의 분석들에 대해서 본인도 의식을 윤석열 총장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구내식당에서 이제 검찰 관계자들과 밥을 먹었다고 해요, 윤석열 총장이. 근데 전언에 따르면 나를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다. 그러니까 검사는 수사로 말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속마음은 본인만 알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검찰총장 외에 또 공직을 가지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그 결정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검찰총장을 내세의 마지막 공직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국민만 바라보고 수사 결정을 하고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다음에 뭘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 때문에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윤석열 총장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국 역사가 증명해 줄 것이고 윤석열 총장은 이 총장직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검찰 수사를 지휘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일각에서 이제 검찰총장 이상의 것을 노리는 거 아니냐. 그게 뭐 분석이든 뭐 정치 검찰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일단 윤석열 총장 이렇게 본인은 수사로 말한다. 정치에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전면전 가타부타 참 말은 많지만 어찌됐건 윤석열 검찰의 수사 시계는 그대로 돌고 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오늘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투자사의 대표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이전에는 이 사모펀드 관련된 투자사 사무실은 이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웰스 CNT의 최모 대표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그리고 이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는 것은 검찰의 사모펀드 관련 수사가 일단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있다, 속도가 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이 최모 대표는 처음에 본인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자 무슨 말을 했냐면, 본인은 정말로 조국 장관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내가 만약 조금이라도 그 부분을 알고 이용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검찰 수사에서는 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등과 함께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조국 장관의 존재도 알았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택에서 작은 흐름도 관련된 자료도 포착을 했겠지만 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의 어떤 연결성 여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국 장관이나 또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와 이 웰스 CNT의 최모 대표가 혹시라도 사적인 연락을 하거나 이 펀드 운용 내용이나 투자 내용 같은 경우를 보고를 주고받았다면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조국 장관 가족과 이 최모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자택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까지 두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지금 이 사모펀드 핵심이 오촌 조카잖아요.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어제 저희가 했었던 정경심 교수가 1,400만 원, 7달 동안 매달 200만 원씩 받았던 이 고문료, 자문료에도 이 오촌 조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실 확인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오촌 조카가 저 회사에, 그러니까 WFM이라고 하는 회사에 정겸신 교수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조국, 뭐 이것도 이제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언론 보도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정겸신 교수가 조국 지금 법무부 장관,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겠죠. 그 아내다, 이것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보도의 취지는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정경심 교수를 고문으로 자문위원으로 앉힌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저거는 이제 실제 조사를 해보면 알겠죠.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실제 그럼 자문을 했는지
고문으로서 역할을 어느 정도 했는지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저게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돈을 주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실제로 가서 자문을 하고 자문의 결과물이라든지 아니면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정말 제대로 지급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투자자의 한 사람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하고 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인사권을 쓴 조국 장관과 그리고 정치하는 거 관심 없다. 나는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라고 밝힌 윤석열 총장 얘기 강대강대치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속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예, 임명은 됐지만 끝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 수사 말고도 오늘은 조국 장관의 동생 전처의 주거지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조국 장관의 어머니도 살고 있죠. 조국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재수 씨 이름으로 재수 씨 소유의 부동산이고 재수 씨가 재산세 내고 있는데 어머니는 살기로 했고 그 대가로 어머니는 아이, 손자 돌봐주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무슨 관계인지 복잡할지 모르겠으나 저희 가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재수 씨가 이혼을 해서 있지만 저도 만났고 손자, 저희 조카, 전 집안의 가장으로 저희 그 조카 챙길 생각입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의심의 눈길을 보이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은 좀 저로서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조국 장관이 공식 일정을 시작한 오늘도 검찰은 이렇게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조수임 부장. 네. 사실 조국 장관 후보자 시절 검증의 제일 첫 번째가 위장의원 의혹이었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 허위 매매로 지금 검찰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이 돈과 관련해서 그 남동생의 전처와 굉장히 이상한 관계였잖아요. 이혼을 했는데 시어머니 그러니까 예전 시어머니는 또 모시고 살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석연치 않은 돈 거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계속 그러니까 전의 관계, 호적이 이미 정리됐는데도 계속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 시절에 조국 장관은 웅동학원 문제가 되니까 국가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권은 모두 다 남동생의 전처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위장 이혼을 했기 때문에 모두 그런 발언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하나의 빌라와 아파트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의 수상한 흐름, 이것, 그러니까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 이거는 부동산 실명제 관련이고요. 그리고 웅동학원 소송과 관련해서는 채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기 혐의, 이렇게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고 압수수색이 실시가 됐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정태현 변호사님. 만약에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건 근데 조국 후보자의 부인도 있고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 본인과는 연관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우선 그 공모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저 우성 빌라 같은 경우도 그 조국 동생의 전처가 살 때 그 돈을 그 장관의 부인이 돈을 줬다는 거거든요. 또 경남 성경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 조국 부인 앞으로 돼 있다가 조국 동생 전처로 넘어갔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 부동산의 주인이 조국 측이 아니냐, 그것이 조국 부인이건 조국 장관이건 간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양쪽에다 처벌받거든요.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그런데 저렇게 집 두 채, 더더군다나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신 집의 명의를 남기면서 과연 아들인 조국 장관이 몰랐을까?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묵시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공모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죠.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그래서 아마도 이 조국 동생 전처의 그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아까 그 말씀하신 웅동학원 소송 관련 서류도 찾아보고 또 우성빌라와 경남 성경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오간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계약서 같은 거를 좀 더 찾아서 수사를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그래서 들여다보고 그렇습니다. 있다.
그런데 검찰이 이 부분도 한번 주목해보는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의 청문회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 압수수색 당하기 전날 가서 그거를 집으로 빼돌렸다가 그걸 다시 제출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집으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한투증권 직원 트렁크에서 발견됐어요. 그 PC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아는 그 한투 직원이 운전을 했고요. 하고 난 뒤에 제 차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는 가지고 있으라 그랬고 서울에 귀경하고 난 뒤에 만났고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걸 그대로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해석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혜철 변호사님. 당시에 조국 장관의 부인이 PC를 반출해서 간 곳이 시댁 부산이라고 하니 그 PC와 관련돼서 검찰이 부산으로 내려가서 압수수색을 오늘 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댁이 바로 조국 장관 동생 전처의 집이 아니냐. 왜냐하면 서로 워낙 복잡하게 부동산 명의가 오갔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PC를 반출한 날 또 다른 사건 사진 우리가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연구실에서 책과 자료를 한 더미를 들고 나왔다가 불과 10분 뒤에 번거지 모자를 쓰고 백팩을 걸치고 완전히 다른 자켓을 걸치고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는 학생들 관련된 자료였는데 인적 사항이 있어서 돌려놨다고 주장합니다만 그건 정경심 교수의 주장일 뿐이고 경찰에서는 뭔가 중요한 자료들을 밖으로 가져간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그때 들고 나온 자료가 부산에 있는 시댁 지금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던 동생 전처의 집에 보관됐을 가능성도 있겠다.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데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이 집에 있는 자료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자료만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자료만이 아니라 어쩌면 동양대 표창장이나 또 정경심 교수가 개입했던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 관련 다양한 자료들이 이 동생 전처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을 가능성을 검찰은 주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위장 이혼 의혹을 뒤졌다. 조국 장관의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의 수사 시계는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지금부터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입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해보죠. 예, 정치권에서 제기된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 이겁니다. 딸의 출생신고 선친이 했다더니 조국 장관의 딸이 말이죠. 부산대 의전원 면접을 앞두고 생년월일을 바꾼 걸 두고 입시에 유리하기 위해 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졌었습니다. 청문회에서도 조국 장관 이렇게 답했습니다. 딸아이가 본래 9월생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91년 9월생. 네. 그런데 이 아이가 2월생으로 신고가 되죠?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선친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선친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아이 학교 빨리 보내려고 당시에 빨리 신고를 하셨답니다. 여기 주제 그대로예요. 조수진 부장. 네. 딸의 생년월일을 바꾼 게 조국 장관의 아버지가 아니라 조국 장관 본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문제가 논란이 됐던 그 딸의 실질적으로 태어난 날짜와 관련해 가지고 출생신고는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나흘 앞서서 벌어졌던 그 나홀로 기자회견. 여기에서는요. 모든 건 다 선친께서 하셨다. 돌아가신 선친께 물어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떻게 물어보고 답을 받는다는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한국당의 의원들이 딸의 기본증명서, 이 기본증명서는 키스트에 이 딸이 제출했던 것을 키스트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아닙니다. 이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기본증명서를 살펴봤더니 이 딸의 출생 신고를 아버지가 신고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아이 거의 기본증명서를 한번 떼봤어요. 잠시만요. 조수진 부장이 직접 본인 자제분의 생년월일, 출생신고서를 떼봤다. 그러니까 당시 기억은 제가 명확한데 예. 기본증명서에 어느 정도까지 나올까 해서 떼봤어요. 예. 제가 뗀 거를 우리 김종석 앵커에도 하나 보내줬죠. 예. 네, 거기 보면 출생 장소, 신고인 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고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 그다음에 그 시까지 나와요. 분까지. 그리고
신고를 받은 동사무소 직원까지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분명하게 아버지가 신고한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조국 장관 본인이 했다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일단 선친이 했다고 한다. 예.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 호적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딸이 태어날 경우에 이제 호적법이 있던 시절인데 호적법에도 보면 이제 아이 출생 신고는 아버지가 하거나 또는 어머니가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못할 경우에는 호주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딸의 할아버지가 뭐 호주였던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신고를 하면서 내가 아들, 그러니까 조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신고한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호준이 내 이름으로 한다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다고 한다면 신고인이 조부가 되겠죠. 그래서 저것이 행정착오가 아닌 한 저거는 조부가 대신했다고 보기엔 상당히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 항상 조국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출생 신고를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과태료를 물어요. 이 과태료를 누가 담당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물론 이것도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 중에 정말 본질은 아닐 수 있는데 항상 저희가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참 공교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왜 이렇게 우연치고도 좀 어색한 부분이 많나 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해명한 거나 뭐 여당에서 해명한 게 있습니까? 네, 있어요. 여당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991년도잖아요. 그 당시가.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정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부모가 하거나 호주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조국 후보자의 말을 조국 장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학교에 아이를 일찍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일찍 등록을 했는데 그때 아마 이제 어디 뭐 동사무소에 갔든 어디에 가서 그곳에서 아마 동사무소 직원이 뭐 부모가 하게 돼 있으니 부로 적겠습니다라고 해서 했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제 조 후보자 측에서는 뭐 왜냐하면 조 후보자도 잘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했는데 나중에 그걸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대답을 들은 거니까 아마 할아버지가 가서 그런 방식으로 했을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뭐 이 출생신고에 대해서 규정을 따지기보다 그때는 91년도에는 아마 이제 하시는 담당하시는 분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부모나 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으세요라고 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건 뭐 위법 정말 조국 장관 본인이 했는지 선친이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위증 얘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제기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요. 자꾸 하나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의 신빙성이 무너지면 나머지 것도 다 의심할 만한 그런 게 되거든요. 우리 정태훈 변호사께서 검사 출신이시지만 검찰 조사할 때도 그 사람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검사들이 가장 먼저 봐요. 그런데 이 출생신고만 하더라도 일단 신빙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도 흔들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위증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인사청문법을 여러 번 개정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번 계기라도 이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출생신고 건 말고 그리고 딸의 동양대 표창 의혹 말고도 아들 의혹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인턴 활동 증명서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제공한 것입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8장이 이렇게 인턴 활동 증명서가 발부됐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양식이 다른 것이 오른쪽에 있는 인턴십 활동 증명서라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아들이 발급받았던 것은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단 한 장의 특이한 양식 이것입니다. 유일하게 이것만 발급된 것으로 봐도 이것은 가짜 증명서일 확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저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아들 인턴 증명서 의혹이에요. 장혜찬 평론가님. 인턴 증명서 30장 가까운 것 가운데 조국 장관의 아들만 양식이 다르다. 이 의혹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까? 네, 규명이 안 된 것 같고 주광덕 의원실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 28장이 발행이 되었는데 유독 한 장만 양식이 다릅니다.
근데 그 한 장이 또 하필이면 조국 장관의 아들이 받은 증명서입니다. 나머지 증명서를 보게 되면 이 증명서의 용도를 묻는 항목이 없어요. 그런데 조국 장관 아들이 받은 증명서에만 용도를 묻는 항목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기간 제출령이라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번호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양대 표창장만 봐도. 나머지와는 다르게 조국 후보자 아들 표창장 이 인턴 증명서에는 1년 번호 앞뒤에 있어야 될 가로 표시가 제대로 없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마지막 대목입니다. 서울대 인권법센터를 영어로, 공익인권법센터를 영어로 기재했는데요. 그 영어 표시가 틀렸습니다. 로우라는 가장 핵심인 법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설 기관이나 저 같은 개인이 써주는 증명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에서 써주는 공식 인턴 증명서인데 영어 표기가 틀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대목이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각기 다른 양식의 증명서가 발급됐다면 모르되 28명 중에 단 한 명에게만 다른 양식의 증명서가 발급됐다면 이 증명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조수진 부장 화면 저하고 같이 보실게요. 네. 인턴 증명서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장관의 동료 교수잖아요. 한인섭 교수가 근데 연락이 두절됐어요. 지금 잠적 중이라는데요. 네, 지금 취재진이 한인섭 교수를 계속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의 아들, 딸의 서울대 법대 인턴 당시에 바로 이 센터장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 인턴 증명서, 이 사실관계를 가장 알만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문자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한인섭 교수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많아요. 한인섭, 안경환, 조국, 이 세 분 같은 경우는 참여연대 출신의 서울대 법대 교수. 저 화면에 나오네요. 네. 예. 그리고 안경환 교수 같은 경우는 조국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임용될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낙마는 했습니다만 그런 분은 안경환 교수입니다. 그리고 한인섭 교수와 조국 장관은 전공도 같아요. 두 분 다 형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 두 분 다 현재 휴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직전에서 제기된 의혹, 남은 의혹들도 여러분들과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 조국 장관 관련된 정치권 후폭풍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댓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개혁 대상인데 뭔 검찰 개혁을 한단 말인가? 다음 댓글 보실까요? 후원회장 조국 구하기, 아까 얘기했던 그 의원들의 후원회장이었던 조국 장관을 청문회에서 구한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의혹 댓글로 봤습니다. 검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건 견제하지 않는데 왜 조국만 공격해야 되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하신 댓글도 있고요. 마지막인가요? 아버지 표기의 주인공이 선친이라면 부녀지간인가 남매지간인가? 조금 의미심장한 비꼬는 듯한 댓글까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주제, 조국 장관님의 후폭풍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봅니다.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야권에서는 최대치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무소속의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조국 장관의 임명을 규탄하는 삭발을 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참담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타살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삭발까지 한 이현주 의원. 근데 장해찬 평론가님, 원래 이현주 의원하고 조국 장관하고 약간의 연결고리가 옛날에 있지 않았었어요? 네, 예를 들면 영도 같은, 부산 같은 연고에서도 지금 카운터파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때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총선에 차출될 거라는 이야기가 꽤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이 특히 강력하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총선 차출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했을 때 이현주 의원도 영도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영도라는 특정 지역에서 만날 수도 있다.
벌써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는 영도 대전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번에 법무부 장관 임명되면서 다음 총선에서 두 사람이 마주하게 될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야당의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이 조국 장관 임명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뭔가 말로만 자꾸 반대한다 이런 보수 진영 지지자들의 비판이 있는데 여성 의원으로서 보기 드물게 삭발을 거행함으로써 굉장히 보수 내부의 전사 이미지도 획득할 뿐만 아니라 향후 총선에서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보수 지지자들의 어떤 폭넓은 그런 평가를 이번에 받게 된 것 같아요. 물론 박지원 의원의 평가는 혹평이었습니다만 이번 삭발로 머리카락보다 얻은 게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그런 정치적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장현철 평론가님은 뭐 어느 정도 후한 점수를 주시네요. 근데 최진봉 교수님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정치권 중진들의 말은 이 삭발에 대해서 엇갈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요. 홍준표 대표는 뭐 이렇게 칭찬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삭발이냐 이렇게 칭찬을 했고 박지원 의원은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될 3대 쇼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의원직 사퇴하는 거, 두 번째는 삭발하는 거, 세 번째 단식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사퇴한 의원 없고 머리 자르고 굶어 죽은 사람 없다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뭐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이현주 의원이 본인의 정치적 이유와 목적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아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데 이현주 의원이 나와서 행동한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 뭐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보는 관점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현주 의원의 행동은 어쨌든 정치인 하는 모든 행동은 정치적인 거니까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삭발까지 할 문제인가는 좀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예, 조진 부장님. 우선 정치인의 삭발과 단식은 그동안 많이 비판을 받아왔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극단적으로 국회의원이 벌이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점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청문회가 아무 필요 없이 청문회에서 어떤 논란이 벌어지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을 했어요. 이게 과연 민주국가에 부합하는 일인가? 그렇다면 국회가 국회의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우리는 봐야 하는가? 이 점이 의문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가장 아마 논란이 됐던 분이 박지원 의원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결사적으로 조국 후보 구하기에 매진을 했어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지만 동양대 총장 표창장 칼라 사진까지 입수를 해서 이거 검찰에서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피의 사실 공표 문제로 몰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인도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록이 높고 국정 운영에 경험이 많은 분은요 정말 필요할 때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 가신그룹인 동교동계가 박지원 의원에게 이번에도 강력 항의를 했습니다. 보기 민망하더라 하면서 어떤 분은 법무부 차관에 가기 위해서냐 이렇게까지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삭발한 이현주 의원보다 이현주 의원을 비판한 박지원 의원을 비판한 조수진 부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혜재 평론가님, 이분 참 저도 오랜만에 보는데 조국 정국에서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본인 메시지를 던졌는데 어떤 메시지입니까? 홍종욱 전 한나라당 의원 같은 경우 최근에 정치적 발언을 거의 안 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장 후보로 차출하려 했으나 거부한 바가 있는데 매번 회자가 되는 인물인데요. 이번에는 매일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나는 현실을 보며 대체 소는 누가 키우고 있는지 진심으로 걱정된다. 소 키우는 거, 결국 나라 먹여 살리는 경제 말하는 건데 경제 성장이나 4차 산업혁명에는 아무런 관심도 대안도 없으면서 정쟁만 하고 있는 정치권을 비판한 것이지만 이 부분 사실 조국 장관 임명 국면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 여당을 조금 더 강하게 비판했다는 해석이 훨씬 더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요. 사실 얼마 전에 홍종욱 전 의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언론사를 매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정계 복귀를 위해서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일반적인 보수 정치인들이 약하다고 평가받는 친환경 분야라던가 슬로우 푸드 이런 먹거리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면서 관심사를 끌어오르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 그리고 진보적인 청년들과도 폭넓게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발언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해서 러브콜을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럼 장혜재 평론가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만간 홍정욱 전 의원 복귀한다고 보세요? 그 시기가 이번 총선이 될지 또는 다음 대선 국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길지 않은 시기 안에 본인도 그리고 보수 정치권도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삭발 그리고 홍정욱 전 의원의 오랜만에 이 메시지 얘기까지 봤다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반조국 구호 아래 보수 통합에 시동을 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말고도 오랜만에 이 조국 정국 관련해서 목소리를 낸 인물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대통령이 지금 정상인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되길래 저런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면서 그런 말들을 국민 앞에 내뱉을 수 있느냐. 저는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야권과 제야 시민사회단체, 자유시민들, 이들의 힘을 합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합니다. 최진모 교수님, 저 유시민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거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유승민 대표? 예, 유승민 그렇죠. 대표가. 그러면 유승민 대표 또한 이번에 반조국 연대 합류를 해서 보수 통합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예컨대 조국 후보자의 또 조국 장관의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보수들이 일정 부분 목소리를 같이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친박이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과의 어떤 일정 부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전제돼야 되겠지만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빅텐트를 치고서 보수 대통합의 어떤 깃발이 세워진다고 하면 그중에서 한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어떤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계산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수진 부장,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 범야권에서 조국 파면 위한 국민연대라는 것까지 했는데 이게 또 얼마만큼 갈지가 모르겠네요. 네, 우선은요, 이 어떤 여러 세력이 구심점을 잡는다는 건 두 가지 정도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인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 그래서 저 사람으로는 정권 장출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슈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어떤 다른 세력을 꺾기 위해서 합종 연행을 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 보수 진영이 구심점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국민연대가 과연 성사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은요 1955년에 창당된 정당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상식에서 지금 과연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연대의 성사 가능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여의도의 후폭풍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긴 시간 오늘도 조국 장관에 관련된 얘기를 해봤는데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 네,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전 부인 서정희 씨를 강제로 끌고 가는 영상이 공개돼서 파문을 일으켰던 개그맨 서세현 씨. 이혼 소송 뒤에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요. 서세현 씨의 근황이 정말 오랜만에 공개가 됐습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여성 동화를 통해서 나왔는데 요즘 신앙생활에 몰두하고 있다면서요? 네,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요. 한때 작은 개척 교회를 운영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매주 특정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와 20년 지기 인연이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한다고 하는데 개그맨 시절에 입담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듣는 청중들, 교인들을 들었다 놨다 한다고 하고요. 본인의 어려웠던 경험들, 빚이 80억까지 불어났던 경험 등등을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또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장근석 소속사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이 건물을 사줬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곁들여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최근의 근황이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진모 교수님, 근데 예전에 어떤 보도를 봤더니 23살 연하의 해금 연주자 결혼했다라는 건데 이건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렇죠. 부인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안 돼서 해금 연주자인지 나이가 23살 차이인지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는데 뭐가 확인이 됐냐면 그날 이제 뭐 본인이 가서 강연을 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5살이다. 그런데 본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유튜브를 본다. 그래서 본인 전화로 뭔가 자꾸 알림이 온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영상을 보면 그와 관련된 알림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얘기한 걸 보면 아마 재혼을 해서 딸을 낳은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장혜철 변호사님, 서세원
씨의 전분이었던 서정희 씨는 서세현 씨에 대해서 용서한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했었더라고요. 네, 뭐 이제는 어디서든 서세현 씨와 만나도 인사할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 이런 일을 했고요. 힘들었지만 좋은 기억도 있으면서 잘 살기를 바란다는 덕담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두 사람 사이의 재판 소송 과정에서 서정희 씨 증언을 들어보게 되면 본인이 32년 동안 포로로 살았다고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폭행부터 시작해서 좀 입에 담기 민망한 내용들까지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CCTV가 전 국민에게 공개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서정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전 남편이었던 서세현 씨를 용서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최근에 또 활동 소식을 듣는 국민들의 시선은 아직까지는 많이 싸늘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세현 씨는 지금 이 목회자 활동에 집중하고 방송에 복귀할 계획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서세현 씨의 큰딸 서동주 씨는 방송 활동 시작을 알렸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어렵게 저희들이 모셨어요. 무려 샌프란시스코. 와. 변호사 서동주 씨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직은 변호사라는 말이 어색한 서동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A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구피풀에도 출연을 했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 서동주 씨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국내 한 매니지먼트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방송 활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본인은 아무튼 변호사 활동을 계속 하겠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한정되고 제한적인 활동이나 하더라도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서동주 씨와 한 식구가 된다. 10월에 정식 계약할 예정이라고 밝힌 걸 보면 아마 계약은 할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중간중간 뭐 로펌에 소속돼 미국에 있는 로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변호사 활동도 하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아마 연예 활동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세현 씨와 서동주 씨의 근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넘어가기 전에요. 오늘 뉴스탑10의 실시간 검색어를 한번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짚어봤던 이 서동주, 서세현 부녀의 실시간 검색 올라가 있고 오늘 조국 장관이 원포인트 인사를 한 이종근 검사 이름도 실시간 올라갔습니다. 삭발을 한 이현주. 이 조국 장관 이제 딸의 논문 의혹과 관련해서 맞불로 지금 범여권 지지자들이 나경원 대표의 아들 논문 청탁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짧게 한번 짚어봤고요. 뉴스탑10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오늘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탑10은 유튜브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